깜짝 놀란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민영도 유진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체린의 애인으로서 방송실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 보았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체린이 친구? 춘천에서 봤었죠. 재밌는 우연이군요. 이민영입니다. 나 기억 못해요? 기억을 못하다니. 유진은 혼란스러운 기분이 되어 자리에 앉아 차를 준비하는 이민영의 얼굴을 꼼꼼히 바라보았다. 방송실로 체린을 찾아왔을 때는 이민영이 준상과 닮았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 자세히 볼 수 없었던 그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친구들이 마련해준 상혁과의 약혼식 자리였기 때문에 유진은 더더욱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었는데 그는 분명 준상이었다. 유진아, 어감이 좋은데요? 약혼자가 이름 부르기 좋겠어요. 그때 봤었죠? 유진 씨 약혼자. 민영은 준비한 차를 유진 앞으로 밀어놓으며 상혁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했다. 유진아. 순간 유진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단 한 사람만이 유진을 그렇게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준상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순간적인 착각 속에 빠져들었다. 무심코 찻잔을 들어올린 유진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본 민영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유진 앞에 앉았다. 직원들이 그러던데 저의 일하는 방식 때문에 마음 상했다면서요? 체린이 친구인 줄 알았으면 좀 잘 보였을 텐데. 고개 숙여 서류를 뒤적거리던 민영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무엇인가에 놀란 듯 황망해하는 표정인 채로 굳어있는 유진의 얼굴은 흡사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민영은 참 이상한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업무 얘기를 계속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영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설계 도면과 서류들을 내밀었다. 민영은 유진에게 받아든 서류들을 살피며 도면들과 대조를 했다. 하지만 민영의 마음은 자꾸 유진에게 쏠렸다. 이 여자. 도면과 서류들을 내밀며 정신을 가다듬긴 했지만 유진은 서류를 검토하는 민영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준상이 아닌 이민영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도 있다니. 어때요? 멀쩡하게 생겼죠? 눈 2개, 코 하나, 입도 하나. 원래 그렇게 사람 얼굴 빤히 쳐다봐요? 민영이 서류에서 눈을 떼더니 유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황한 유진이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민영은 핸드백에 의지해 몸을 가누고 있는 유진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채고는 유진의 얼굴에 그대로 시선을 꽂았다. 유진의 눈빛은 아주 먼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처럼 아련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유진의 두 눈이 현실로 돌아오는 듯 순간적으로 반짝거렸다. 유진의 두 눈에 가득 고여 반짝이던 눈물이 굵은 눈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준상이 이민영이라니. 유진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은
자신을 부르는 민영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민영은 어이없는 표정이 되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렇게 앉아있던 민영이 무언가를 알아낸 듯한 표정으로 얼굴을 약간 왼쪽으로 기울였다. 혹시? 민영은 손만 뻗으면 누구든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손을 뻗을 준비만 해도 자신에게 넘어오던 수많은 여자들을 떠올리며 민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던 민영은 자신의 그림 퍼즐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족했던 하나의 퍼즐이 끼워져 있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몇 개의 조각도 아니고 단 하나의 퍼즐이 부족했던 그 자리. 거기 그 자리에 딱 들어맞는 조각이 끼워져 있다니. 일부러 그러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아니, 일부러라면 말이 된다. 한 개를 슬쩍 했다가 완성되지 못한 그림을 보고는 그것을 그 자리에 끼워 넣는.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누가, 왜?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림 앞으로 다가간 민영은 또 한 번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림을 쓰다듬었다. 알 수 없는 여자애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밖으로 나온 유진은 자신을 부르던 민영의 표정을 떠올렸다. 너무 똑같았다. 준상이 자신을 부를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유진이 찾아간 곳은 체린의 부티크였다. 오픈을 앞둔 상태라 매장에는 정리되지 않은 옷들로 넘쳐났다. 2층에서 매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유진을 보던 체린이 예의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유진을 맞이했다. 자리에 앉은 체린은 상혁의 안부 먼저 물었다. 그래야만 유진을 기선제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상을 닮은 민영이 때문에 유진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넌 민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혁이만 생각해. 체리는 유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체리는 언젠가 한 번은 유진이 자신을 찾아올 줄 알았다. 저번에 너희들한테 민영 씨 인사시키고 후회 많이 했어. 괜히 옛날 기억 끄집어내는 게 아닌가 해서. 근데 정말 많이 닮았지? 체린이 자신을 멍하게 바라보는 유진을 위로하는 척하며 눈치를 살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민영을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다. 그 사람이 이민영이라는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미국에서 자랐는지, 준상이 아닌 거 확실한지 체린에게 물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준상이 아닌지를. 체린은 유진의 말을 들으며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무슨 권리로 유진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묻는 것인지 화가 났다. 단지 그 옛날 유진이 준상을 좋아해서? 준상을 닮은 민영이 지금은 자신의 애인이란 이유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잠시 유진의 그렁그렁한 눈을 바라보던 체린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이민영은 준상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도 알다시피 준상이는 이미 죽었잖니. 민영 씨 준상이에 대해 아는 거 없어. 자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죽은 사람을 닮아서라면 얼마나 비참하겠니. 안 그래? 체린의 말이 맞다. 준상이는 틀림없이 죽었다. 죽은 거 아는데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다. 눈물을 흘리던 유진이 눈물을 빠르게 훔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은 안 됐다는 듯이 바라보는 체린의 눈길을 피해 황급히 계단을 내려왔다. 체린의 말대로 준상이 죽은 거 아는데 유진은 바보같이 그러는 자신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죽었어. 죽었다고. 바보같이. 정유진 씨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정유진 씨 저희 사무실에서 나간 지 꽤 됐는데. 아무튼 들어오는 대로 전화 달라고 해주세요. 전화기에 귀를 댄 채
도면들을 검토하던 민영은 먹을 것을 사들고 들어오는 김 차장을 보고는 전화를 끊었다. 김 차장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전화해달라고? 여자지? 하긴 모든 여자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주는 게 바람둥이의 의무라고 하더라. 제가 무슨 바람둥이라고 그러세요, 선배. 그래, 부려 먹을 때는 김 차장이고 아쉬울 땐 선배지. 정유진. 그래. 오늘 폴라리스 정유진 씨 왔다 갔지? 폴라리스하고 PT 날짜 다시 잡아주세요. 왜? 계약 안 했어? 글쎄요. 내가 너무 슬프게 생겼나 봐요. 뭐? 선배. 여자가 얼굴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선배, 저 없어졌던 퍼즐 누가 끼워놓았죠? 음식을 먹던 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퍼즐판 앞으로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민영은 새롭게 끼워진 퍼즐 조각을 빼서 만져보다 다시 끼워 놓았다. 야, 너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여자들이 많은 거냐? 퍼즐을 보던 김 차장이 생각난 듯 웃으며 물었다. 네? 나는 네가 뭔 생각하면서 그거 맞추는지 몰랐거든? 근데 알겠어. 한 조각씩 만났던 여자 떠올리는 거 맞지? 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폴라리스 정유진 씨가 그러더라. 한 조각 한 조각 기억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맞아? 민영은 다시 한번 새로 끼워져 있는 퍼즐 조각을 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자신을 쳐다보다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나가버린 유진을 떠올려보고는 퍼즐을 원래대로 끼웠다. 민영은 폴라리스에서 계약을 하러 왔다는 소리에 약간 긴장을 했다. 당연히 유진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은 유진이 아니었다. 실망하듯 자신을 바라보는 민영을 보며 정아는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원래 어렵고 힘든 일은 제 담당이거든요. 정아는 이번 스키장 공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던 유진을 떠올렸다. 기집애, 왜 갑자기 못하겠다고 해서 사람 난처하게 하는 거야. 잘생긴 남자 앞에선 정신이 아득해지는 나를 어쩌라고. 정아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있는 민영을 바라봤다. 소문대로 실력가에 능력까지 겸비한 자신감 넘치는 잘생긴 남자였다. 거기다 폴라리스 일정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라는 배려까지 해주다니 더할 나위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만 빼고는. 민영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조건으로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스키장 관계자에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유진이 해야 한다는 조건을. 프로젝트를 보여주며 유진은 흐트러짐 없이 사무적인 어조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런 유진을 민영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스키장 구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신지구에 확연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편향 조정하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에 디자인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은 오래된 대로,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의 미를 살리자는 게 저의 설계안의 핵심입니다. 유진의 스피치가 마음에 들었다는 듯한 표정들을 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짐을 챙긴 유진도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민영이 유진을 불러세웠다. 다시 자리에 앉은 유진은 민영의 서류를 보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허공에 두고 있었다. 정유진 씨, 항상 이런 식으로 일했나요? 나빴다는 얘기 아니라 밤새 잠 안 자고 외워온 사람 같아서요. 전체적인 계획안만 동의하신다면 세부적인 것들은 최대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말씀하세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을 하는 유진을 지켜보던 민영이 웃으며 물었다. 제가 정유진 씨를 불편하게 합니까? 일할 때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죠. 불편한 사람하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일은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 고객까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과 사람은 별개라는 말인가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일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이 일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마음에 드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단 말이군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난 사람도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이런 제가 불편하시다면 계약 취소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쩌죠? 일하고 싶어요, 난. 난 유진 씨 마음에 드니까. 저녁 먹었습니까? 식사나 같이 하죠. 아니요. 생각 없습니다. 정유진 씨, 사람들이 왜 처음 만나면 밥 먹고 술 마시는지 알아요? 먹고 마시는 것처럼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 이기적인 사람이라 유진 씨랑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빼낼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편해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래도 거절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챙겨주었던 짐들을 들은 유진이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민영은 유진이 나가버린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을 못내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온 유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민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후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아니 준상에게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아! 계단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상혁이 나타났다. 상혁은 저녁을 사주기 위해 유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혁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돌아서 가려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유진을 불렀다. 정유진 씨, 지금 가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만 앞으로가 진짜 고생입니다. 잘해봅시다. 김 차장은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아다 놓았다. 목례를 한 김 차장이 사라지자 뒷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던 상혁이 물었다. 그 이상하다는 이사? 정말 성질 있게 생겼는데? 가서 한마디 해주고 올까?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유진은 김 차장을 따라가려는 상혁을 붙잡으며 가볍게 눈을 흘기고는 환히 웃었다. 바람을 쐬러 나왔던 민영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하게 네온을 밝히고 부티크 개장 축가 화환들이 즐비한 가운데 옷을 둘러보던 민영이 점원을 보며 물었다. 가슴은 절벽인데 다리는 짧고 허리는 한아름인데다가 성질도 포악해요. 그런 여자도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에게 맞는 옷은 없는 것 같네요. 체리는 의아해하는 점원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민영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축하해. 고마워. 기다렸어.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정리하고 나갈게. 민영과 체린이 자리를 옮겼다. 체리는 민영 앞에서만 보이는 애교를 부려가며 투정을 부렸다. 힘들어 죽겠다며. 그런 체린을 보며 민영은 놀려대기 시작했다. 여자들에게 옷 골라주고 입혀주는 게 뭐 힘드냐고. 자신 같으면 오히려 신이 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토라진 척 술을 마시는 체리를 보던 민영이 이번에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여잔가 보네. 절세 미인이라도 돼? 체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비아냥거리며 물었다. 상당히 긴장하는데? 내가 언제? 하긴 긴장할 만하지. 실력 있어. 거기다 묘한 매력까지. 어떤 여잔지 말해줄까? 민영은 체린을 계속해서 놀렸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관심 없어. 민영은 물어보고 싶은 걸 참는 체린의 모습이 더욱 재미있었다. 그래? 그럼 나도 얘기할 필요가 없겠군. 체린은 더 이상 민영의 장난을 들어줄 수 없었는지 피곤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 올린 벌로 그날 하루는 자기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단서를 단 후에 민영은 자리를 뜬 채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앞에서 자꾸만 아른거리는 유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술잔을 들어올렸다. 출근을 한 유진이 코트를 벗어 걸고 컴퓨터를 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정아였다. 마르시안 김 차장과 스키장 답사를 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자신이 갈 수 없으니 유진에게 대신 가라는 것이었다.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0시까지 가려면 바로 출발해야 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유진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아의 말대로라면 마르시안 건물 앞에서 김 차장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김 차장은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걱정이 됐다. 약속 시간이 조금 늦어서 김 차장이 혼자 출발한 것은 아닐까. 발을 동동 구르던 유진이 클렉슨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민영이 웃는 얼굴로 차에서 내리는 것이었다. 순간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 차장님이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유진 씨가 올 줄은 몰랐어요. 가서 처리할 일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민영이 차 문을 열어주며 유진에게 타라는 신용을 했다. 유진은 망설였다. 늦었어요. 어서 타요.